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미중 정쟁 시리즈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지금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뉴스 중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이 예상된다. 이게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희 사실 미중 정쟁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주제는 중국 화내면서 소리 지르는 트럼프보다도 웃으면서 때리는 바이든이 더 무섭다. 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제츠하고 제이크 설리반이 이제 유럽에서 회담을 하면서 네. 연말쯤에 정상회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싸우다가 이제 고래 두 마리가 합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정상회담 하는데 서로 칼싸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이 된다는 거는 그 실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마지막 도장을 딱 찍게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네. 시진핑은 할 말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관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 할래? 먼저 들어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부의 고단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중 정책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2월 달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전화 통화했어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알래스카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 한번 싸웠죠. 네, 손가락질 막 하고. 그럼요. 네, 그때 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거의 7달 만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다시 전화 통화를 해요. 네, 그게 9월. 그거 하자마자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나요? 하웨이의 이제 장녀인 멍완조우를 석방을 해줬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아래죠. 그 스위스 쥐리히에서 이제 제이크 설리반하고 그 양제츠가 회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중 정상회담은 중간에 화해의 멍한조 석방이 연결고리로 달려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묶어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고 이제 정상회담 하는데 네. 실제로는 G20에서 그 미국이 그 정상회담 하자고 오파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그 거절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좀 면을 상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오프라인은 이제 아니고 화상으로 회의하자. 네네. 이제 그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더 급하냐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 그 미국이 조금 급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받을 게 있는. 그렇죠. 중국은 네. 약간 뒤로 빼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네. 그 먼저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하웨이의 이 공주인 멍완조를 석방한 것이 이게 양국이 지금 정상회담까지 가는 화해 분위기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단초를 제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 멍완조를 그 빨간색 옷 입혀가지고 이게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면서 굉장한 마케팅을 사실은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외교력의 승리다. 이제 그렇게 국민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었고 플러스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하웨이 왜 풀어줬냐 갖고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그 풀어진 것은 제가 볼 때 미국은 다 계획이 있었다. 그냥 풀어준 거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걸 누가 풀어준 거냐? 그럼 결국은 그 무역 전쟁의 산물이 하웨이를 제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였고 이번에 무역 대표부 대표는 45살인 중국인 여성이죠. 캐서린 테이가 이 업무의 실무 책임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47년생하고 74년생하고 네. 47년생, 74년생 이 두 사람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대중정책의 시작은 이 대만 출신의 이제 중국계 캐서린 테이의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 전략 어떻게 가져가냐.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틀 전인가 그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해서 캐서린 테이가 1시간인가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해요. 네. 핵심 뭐냐 그러면 우리 바꾸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미중이 이런 정도의 사회 분위기로 가면 중국은 보복 관세 25% 때린 거 그거 좀 낮춰주지? 그렇게 했는데 캐서린 테이는 관세 낮추는 거 없다. 그냥 간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뭔가 미국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이 2020년 1월 달에 1차 무역 협정에서 2,400억 불 정도를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2020년에 코로나 핑계 대고 이거를 안 사줬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지금 목표치 대비해가지고 한 40%밖에 안 샀어요. 그럼 이제 미국은 사실은 협정 자체가 이제 별 볼일 없이 됐다는 거죠. 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행을 안 했으면 그걸 네. 뭐 강제할 수도 두드려 없고. 패든지 뭐 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캐서린 테이의 그 의도는 지금 미국 경기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난리가 치면 싼 중국 물품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중국의 공급 라인이 가동이 제대로 되는 게 또 필요하겠네요. 그게 유리하죠, 굉장히. 예.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한 1,500억 불 정도를 이제 중국이 앞으로 남은 석 달 동안에 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 나면 내년부터 이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강하게 이제 내포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뭐를 지금 이제 많이 샀냐 안 샀냐를 보면은 완제품은 공산품은 중국이 거의 다 사줬어요. 네. 농산물도 거의 목표치까지 샀는데 제일 안 사준 게 에너지예요. 아, 이게 또 핵심이군요, 에너지가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중국이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주면서 이 선심 쓰는 척 하면서 미국도 면을 세우고 중국은 부족한 에너지를 이제 확보도 하고 네. 그 서로가 윈윈의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지금 미국도 지금 PPI가 뭐 거의 10% 들어가고 있고 중국도 아마 이달에 PPI는 거의 10%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업물가를 낮추려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뭐 이런 게 되죠. 이 에너지 물가가 잡혀야 이런 원자재 물가도 같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뭐를 했냐면 쿼드 동맹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네. 그래서 1947년에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만듭니다. 5개 나라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중국을 감시하는 망을 만들고 2017년에 쿼드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4개 나라 일본, 미국, 인도, 호주가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몽환적으로 풀어주고 난 고즈음에 영국하고 호주하고 미국을 연결하는 이 오커스라는 거를 또 만들어요. 삼각.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보면 요 쿼드의 4나라를 합쳐가지고 쿼드 사이버 스페이스 근무를 또 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근무를 치는 것 뿐만 아니라 위성을 갖고서 하늘도 이 근무를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도 막아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파이브 아이즈, 쿼드, 이제 오커스, 그리고 지금 이제 쿼드 사이버 스페이스까지 이게 겨우 거의 4개의 포위망을 지금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내가 풀어줄 테니까 물건 많이 사라. 그러나 이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건 풀어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는 거죠.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재미난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게 바로 대만입니다. 네. 그래서 대만이 지난 뭐 이 미중 전쟁 시리즈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우리 다룬 적이 있지만 이 원숭이를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 사드 때는 우리가 닭이었어요. 네. 근데 이 집은 이제 미중 기술 전쟁에서는 반도체가 이게 닭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대만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대만을 이 국가로 격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중이 1979년에 수교를 하면서 세상에는 중국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본토 중국을 중국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대만은 중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중 수교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갑자기 대만이 국가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연휴 기간에 원 차이나 팔리시를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괜히 뜬금없이 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내심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물론 이것이 시나리오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바이든으로서는 중국보다가도 대만이 중요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반도체 파운드리인데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요 세 군데가 TSMC의 공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오른쪽에 1, 2, 3번이 있는데 여기가 다 문제인데 문제는 중국이 이게 무력 시위를 해요. 이번 국경절 요 사이에 중국이 전투기란 전투기는 다 한 번 대만 상공으로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예요. 100회를 이걸 날렸고 소위 전투기, 소련제 전투기, 그 다음에 윈8이라고 하는 게 대잠 초계기, 네. 뭐 홍 이런 것들을 이제 무지하게 날려버린 거죠.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국경절 공휴일 1일부터 4일 동안에 149대의 비행기를 대만 상공으로 날렸어요. 이거는 뭐 대만이 진짜 화들짝 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대만이 그랬더니 아마 중국이 2025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그 중국의 전투기가 자기네 상공으로 150대 가까이가 하루에 40대씩 날라온다 이러면은 네. 그럼 굉장한 위협을 느끼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뭐 칠함대나 태평양 함대가 배 끌고 오는 데는 또 며칠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대만 문제는 이거는 이 대만 본토로서는 굉장한 이제 국방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TSMC로 인한 대만의 중요성이 미국에 분명히 있지만 무력적으로 했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유리한 측면, 지리적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TSMC의 거의 60% 가까운 클라이언트가 전부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149대의 전투기가 와가지고 TSMC의 A, B, C 1, 2, 3 공장만 정확하게 폭격하고 돌아가면 네. 미국의 IT 업체들 이거 파운드리를 못해서 이게 이제 스톱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도 이란이나 아프간 같은 데서 드론을 쓰잖아요. 네. 사람이 전혀 가지 정밀 않고서 타격. 네. 정밀 타격을 한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건 뭐 대만하고 이 중국 본토하고는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100몇 킬로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소란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드론 띄워가지고 공장 생만 탕탕탕 하면 끝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격을 하고 반격을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놓고 보면 이 바이든 정부가 살짝 이제 스탠스를 빼가지고 하나된 중국 내가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과도하게 중국을 자극해서 네. 현재 상태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문제가 되면 이것은 미국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미중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립 서비스로서 상대한테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원 차이나 팔리시예요. 트럼프는 이게 중국이 하나된 중국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은 하나된 중국이라고 얘기해 줄게. 그 말 한마디로 얻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바로 네. 그거예요. 사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냉전 시대에 어떤 평화가 유지됐던 건 핵 억지라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대만 이슈가 뜨겁기 때문에 대만 때문에 오히려 미중 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억지력이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이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화약국 어디냐 그럴 때 예전에는 중동이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만하고 남중국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중의 이해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코너에 좀 몰려 있어. 첫 번째 아프간 뭐 철군한 것을 보면은 미국의 재정이나 경제 이쪽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인권을 이제 뭐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이제 미국은 이번에 면을 많이 상했죠.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형편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은 뭐
다음번에 재임을 하지 않더라도 임기 첫 해부터 이게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건 굉장히 위험 신호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2년마다. 그래서 집권 1년 차부터 떨어진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선거에서 피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채 문제가 이게 부채 한도를 못 올려가지고 이게 바이든이 굉장히 공경에 처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이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바이든도 중국을 때리면서 내부적인 어떤 불만이나 내부적인 문제를 밖으로 돌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하고 같다, 바이든도. 네. 그래서 그 대신 트럼프는 화내면서 얼굴 붉히면서 중국을 때렸는데 바이든은 와하게 웃으면서 때리는 거죠.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고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2년부터 그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해야 되는 3기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기 안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권 안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의 안정이 필요한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북경올림픽입니다. 네. 그래서 북경올림픽을 2008년 이후에 이제 거의 15년 만에 그 중국을 세계 무대에 다시 세우는 거죠. 동계올림픽이죠. 그래서 동계올림픽이요.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시진핑 최근 10년을, 집권 10년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쓰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미국이 참여를 해야 네. 전 세계가 보는 거. 미국이 안 와버리면 전 세계가 안 오니까. 근데 둘 사이에 요런 이제 그 코너에 몰린 바이든 또 상기 정부 출범 앞둔 시진핑의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보면 그 2월 4일부터 20일까지 북경하고 그 북경고 뒤에 있는 영경 여기에서 열리고 장자코 여기서 열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미국, EU, 영국 하원, 캐나다 하원 이쪽이 지금 이제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정치인들이 이제 표결도 하고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대중 압박 수단으로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국 선수 올림픽 못 간다, 안 보내준다. 또 이제 정부 대표단의 급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폼이 안 나. 대통령이 오거나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동맹국들한테 참여하지 마. 그 다음에 이제 뭐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스폰서 기업들이 쫙 있잖아요. 네.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거 너 스폰 하면 혼내줄 거야. 이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쪽 이것을 또 이제 통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베이징 올림픽의 보이콧이 가시화가 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은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놓고 보면 계속 난리가, 이게 테이퍼링도 테이퍼링이지만 당장 미국 행정부가 부도나게 생겼다. 이 부채 발행은, 정부 부채 발행 한도가 이게 22조로 묶여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게 끝났다는 거죠, 기한이. 그래서 지금 이미 부채가 28조인데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그 부채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자산 팔아야 되고 뭐 이 동결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부채 문제가 같이 걸렸고, 네. 그리고 선거 문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 지지율을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 바이든의 그 인기도인데요. 48.7%가 이제 NT고 네. 지지가 44.2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냐면 8월 달부터예요. 네.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8월 달에 빨간 색깔, 이거나 지지 안 해야 하는 것이 지지해야 하는 것, 밑에 하단에 빨간색으로 나온 거, 이게 이제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9월 달, 10월 달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바이든의 지지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대 그 6명의 대통령, 그 레이간, 부시, 클린턴, 그 아들 부시, 오바마, 트럼프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 그러니까 취임부터 그 260일 네. 요 시간으로 놓고 보면 네. 트럼프보다가 높고 아. 나머지 5명의 대통령보다는 다 낮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50% 넘은 적이 없었네요. 그래서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익셉셔널한 케이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도 트럼프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중간 선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든은 뭔가가 이제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그 부채 문제 이거 지금 이미 28조까지 올라왔는데 한도가 22조밖에 안 되니까 옐렌이 이제 얘기했죠. 만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협박을 사실 한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부채 비율이 125%예요. GDP 대비해서. 그리고 EQ 기준으로 국가 부채가 28.5조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뭐 부채가 이 정도인데 GDP가 한 22, 24조인데. 근데 보면 미국 부채 누가 이렇게 많이 늘렸냐? 네. 이걸 한번 따져보면요. 제일 많이 부채를 늘린 사람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정치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빚으로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돈 많이 쓴 사람이 트럼프예요. 그렇군요. 6조 8천 늘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부시죠. 6조 1천억. 이건 뭐 테러와의 전쟁하느라고 이랬고. 네. 근데 문제는 버락 오바마나 조지 부시 같은 경우는 8년 집권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는 4년 집권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집권 기간 연평균으로 보면 트럼프가 돈 제일 많이 썼습니다. 1조 7천억 달러. 그리고 오바마가 1조, 이 조지 부시는 뭐 7천억 달러. 그래서 조지 부시의 거의 2.5배 가까운 돈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죠. 물론 코로나란 특수한 상황도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썼네요. 그 뭐 코로나는 임기 말에 터졌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네. 이 트럼프가 남의 돈 펑펑 그냥 썼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연도별 순증가율 1등은 트럼프 1등, 부채 토탈 금액으로 1등은 버락 오바마, 그리고 증가율로 1등은 조지 부시. 그래서 최근 3명의 대통령이 뭐 단위별로 하든지 전체별로 하든지 증가율로 하든지 3명이 사실 사고 다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그럼 어떡할래? 얼마나 쓸래? 네. 그 문제가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부채 한도 문제가 걸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들이 이제 여당 할 때는 펑펑 써놓고 돈 좀 아껴 써라. 그래서 한도 올려줄까 말까 협상을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근데 보시면 이 1981년 이후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게 이제 왼쪽 차트입니다. 뭐 조금씩 많이씩 올렸는데 이번에는 가장 큰 폭으로 올려야 돼요. 28조 달러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셧다운이 정부가 된다 안 올려주면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에 이런 데서는 뭐 정부가 셧다운 되면 뭐 주가가 대폭락하고 이러겠지만 1959년 이래로요. 이 미국은 87번 부채 한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셧다운도 가끔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조금씩 셧다운 되는 거다가 그래서 이번에 뭐 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제 이득 챙기기지 네. 이것 때문에 뭐 미국 정부가 셧다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이슈. 그렇죠. 그 사이에 87번이나 이 서로 협박하면서 갔다 그렇게 네.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미국의 과잉 통화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M2 통화 증가율이 뭐 최근 100년 중에서 가장 많이 돈을 풀었어요. 2019년, 20년에. 그래서 이제 과잉 유동성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풀렸는데 이거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어떡하냐. 이게 지금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1990년 이후로 미국의 GDP하고 이제 그 추세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2002년, 2001년 요게 추세선 밑으로 가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완전히 밑으로 갔고 그리고 2020년 이제 코로나 때 완전 밑으로 갔다가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올라왔어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올라온 것의 비결은 결국은 돈을 M2를 이걸 무지하게 풀어서 그렇고 그게 플러스해서 이번에는 중앙은행의 자산도 이거 무지하게 늘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그렇죠. 2009년, 10년에 자산 올리고 이거 M2 통화량 늘린 것하고 이번 2020년, 21년 늘린 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통화량을 이제는 낮추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산 테이퍼링 언제 하냐 요거 갖고 왔는데 네. 결국은 이걸 낮추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에 이제 샥을 주죠.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이라는 것의 역할이 과연 뭐냐. 그래서 이제 경기를 좋게 하는데 중국이 도움을 주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뭐 그 사이 제재했던 걸 풀 수가 있고 도움이 안 되면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미중 협상에서 네. 니들이 원래 사달라고 해서 그 협상을 했던 것 중에서 아직 안 사간 1,000몇백억 불의 물건을
이번 4, 4분기에 다 사라. 어차피 뭐 너 새로 사는 거 아니고 원래 살려고 했던 거니까 부담 그렇죠. 없지 않느냐 사도 그렇죠. 국내적으로 부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충분히 딜이 그것을 되겠네요.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원차이나 한계 대만 국가로 인정 안 할게. 이렇게도 슬쩍 이제 때리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1,500억 불 가까운 이제 돈들을 사줘야 되는 것 중에서 상당수의 그 물건을 사는 주가 네.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찍었다가 공화당도 찍었다고 하는 네. 그쪽인데 그 지역들이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를 주로 수출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면 이번 분기 뭐 늦어도 내년 1, 4분기에 이게 한 1,몇백억 불어치를 중국이 사주게 되면 그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중간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화해 제스처. 그러나 결국은 이제 미중의 문제는 이 차트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보시면 1985년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싸우고 난 이후로 지금 2017년부터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대일 무역 적자가 85년부터 2021년까지 2조 3천억이에요. 근데 대중 무역 적자는 6조 달러나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은 결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이것은 중국을 손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중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제재하지 않을 방법이 없고 그러나 좀 약간 다른 점은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 중에서 1990년도에 일본이 65%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이미 중국은 그 사이에 많이 이제 다변화가 돼가지고 2018년에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 48%를 피크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압박을 넣더라도 중국이 과거에 일본처럼 그렇게 심하게 압박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다른 점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바이든이 그 트럼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수예요. 그 정치인 바이든이 아닌 장사꾼 바이든의 면모가 확실하게 지금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정상회담을 한다. 그리고 멍완조를 풀어준다. 이건 이제 정말로 정치적인 액션인데 그 이면에는 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같이 또 한 발 더 나가면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중간 선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요건데 결국은 중국이 이거 수용 안 할까? 제가 볼 때 이거 무조건 수용을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2022년에 이게 정권 안정, 경기 안정, 리더십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절묘한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바이든이 네. 이 스탠스를 살짝 바꾸는 것처럼 오파를 던졌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외교라는 것이 사실 누가 이거 지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서로 맞으면 둘 다 윈윈 게임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해관계를 잘 파악해서 먼저 제안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의 어떤 액션이 굉장히 고단수의 역시 외교 고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 전략이라는 것은 중국을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지난번 USTR 대표는 이제 47년생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백인 남성, 70대 백인 남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74년생 이 대만 중국계의 이 USTR 대표가 네. 이걸 협상을 주도하는 거죠. 좀 긍정적인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네. 결국은 바이든이 고수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잘 아는 선수를 고용하면서 네. 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 트럼프 정부 때는 정말 대국 미국이 저렇게 무대뽀로 나가도 돼? 이럴 정도로 이제 다른 우방국들의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잖아요. 거칠게 싸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주 우아하게 웃으면서 미국의 품격을 잃지 않고서 네. 이게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명완조 풀어줘. 뭐 이걸 다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돈은 돈대로 챙기는. 그게 진짜 고수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이 외교력이 먹히고 있고 사실은 중국은 그 웃으면서 이게 협박하고 때리는 이 정말로 진정한 이제 강자를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말에 지금 양국의 이 뭐 지도자들이 서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만난다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나 또는 미중 관계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중 전쟁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계속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